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감히 날 해고해? 유능하기로 이름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멍청한 범죄자들을 봤지만 내 시댁처럼 탐욕스럽고 멍청하기까지 한 이들은 본 적이 없다. 전 남편은 나를 그저 돈 버는 기계로 생각했고 신우이는 내 로펌에 이름만 올려놓고 마음껏 공금을 빼돌릴 수 있으리라 믿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바로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전처가 아닌 원고가 되었다. 해고. 그건 그녀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보낸 수백 개의 문자 메시지는 법정에 제출할 증거 중 가장 빛나는 정신적 학대 증거물이 되었다. 그해 추석,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에서는 기름 냄새와 시어머니의 날선 잔소리가 뒤섞여 숨막힐 듯이 자욱했다. 지원아, 송편소가 너무 단 거 아니니?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아버님 혈당 높으신 거 알면서. 일찍 조상님 뵈러 가시라고 고사 지내는 거니? 기름때가 뱃낡은 앞치마를 두른 내 손가락은 뜨거운 전에 대어 물집이 여러 개 잡혀 있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 눈으로 들어가 따끔거렸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주의할게요. 거실에서는 내 남편, 이태호가 친척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자신의 델리트 신분을 과시하며 마치 이 집안의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굴었다. 그리고 내 시누이, 이미경은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손목에 걸린 난생 처음 보는 까르띠에 시계를 자랑하고 있었다. 형수님, 이 시계 어때요? 오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일 열심히 한다고 상으로 줬어요. 그녀는 가볍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과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일 열심히 한다고?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그녀가 말하는 딜이란 고장내 로펌의 재무팀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매일 출근 시간 맞춰 와서 퇴근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전부였다. 대부분의 시간은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잡담을 떨며 보냈다. 반면 이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나는 매일 법정에서 사람들과 칼날 같은 말을 주고받고 집에 와서는 이 대가족을 시중드는 결코 지치지 않는 팽이처럼 살고 있었다. 이태호는 그 말을 듣고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소리쳤다. 지원아,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마. 미경이 말이 맞아. 넌 너무 악착 같아. 여자란 게 아무리 일 잘해봤자 가정이 기본이야. 너 봐. 점점 여자 같지가 않잖아. 친척들 사이에서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 아픔이 나를 겨우 제정신으로 붙들었다. 여자 같지가 않다고? 그래, 진정으로 여자로서 사랑받는 아내라면 남편에게 과시용 도구나 공짜 가정부 취급을 당할까? 시댁 식구들에게 노예처럼 불임을 당하면서 내 피땀으로 번 돈으로 명품을 산 시누이의 조롱까지 견뎌야 할까? 그날 밤 모든 친척이 돌아가고 난장판이 된 주방을 혼자 다 치운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침실로 돌아왔을 때 이태호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잘생겼지만 낯설기만 한 그의 얼굴을 보자니 문득 역겨움이 치밀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고 나는 그중 가장 어리석은 사냥감이었다. 나는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끝없는 폄하와 착취뿐이었다. 그들이 사는 이 값비싼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도 내가 냈고 이태호가 폼잡고 다니라며 사준 벤츠도 내 돈이었으며 심지어 이미경의 매달 위시리스트를 채워주는 것도 나의 몫이었다. 그리고 내가 얻은 것이라곤 너무 악착 같다는 말 한마디였다. 지쳤다. 정말로. 진정한 붕괴는 어느 고요한 심야에 찾아왔다. 로펌의 연말 내부 감사가 다가와 파트너인 내가 직접 모든 거액의 장부를 확인해야 했다. 진한 커피 한 잔을 타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앉았다. 화면 속 숫자들은 내 눈앞에서 춤을 췄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다. 협력사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특정 개인 계좌에 꾸준히 돈이 흘러 들어간 내역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김민준이라는 수취인의 이름은 전혀 기억에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 계좌의 모든 이체 기록을 조회하고 인사 파일을 열었다. 김민준, 우리 협력사 명단 어디에도 그런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내부 시스템으로 그 은행 계좌의 실명 정보를 조회했다.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온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다. 이미경. 수취인은 이미경이었다. 그녀는 가짜 이름을 이용해 매달 회사 운영 자금에서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 실마리를 따라 계속 파고들자 공포가 덩굴처럼 내 목을 휘감았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 돈을 빼돌린 게 아니었다. 심지어 고객이 우리에게 맡긴 소송 예치금에까지 손을 댄 것이었다. 그건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이건 단순한 업무상 횡령이 아니었다. 내 로펌을 만겁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였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쥘 수조차 없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해일처럼 나를 덮쳤다. 당장이라도 전화기를 들어 이 모든 것을 터뜨려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태호가 덤모 편의를 위해 설정해둔 컴퓨터 바탕화면의 공유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홀린 듯이 클릭했다. 그 안에는 가족 계획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열어보니 부동산 매매 의향서 파일이 하나 보였다. 주소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였고 매수인은 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에는 이미경이 횡령한 총액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액수가 적혀 있었다. 그런 거였구나. 이건 이미경 혼자만의 탐욕이 아니었다. 그들 가족 전체의 공모였다. 그들은 내 회사를 통째로 거덜내 자신들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다음 나를 낡은 걸레처럼 버릴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내 모든 눈물이 심장으로 역류해 얼음으로 굳어버렸다. 고통, 분노, 억울함, 모든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머릿속이 이토록 명료했던 적은 없었다. 창밖의 칠흑 같은 밤하늘에 비친 내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차지원, 이 바보 같은 년 20년간 엘리트 변호사로 법정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으면서 결혼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했다. 하지만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침착하게 모든 증거지체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 의향서를 하나하나 암호화하여 3개의 복사본을 만들어 가장 안전한 3곳에 나누어 저장했다. 그리고 내 모든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끈 뒤 평소처럼 퇴근했다.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참고 사는 아내 차지원이 아니었다. 나는 어둠 속에 숨어 사냥감에게 치명타를 날릴 순간을 냉정하게 기다리는 사냥꾼이었다. 이후 석 달간 나는 그들 눈에 가장 완벽한 아내이자 형수가 되었다. 이태호는 요즘 내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여자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에게 미소 지을 때마다 그의 명의로 된 재산 중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시어머니는 나를 더욱 기세등등하게 부렸고 나는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주말에 김장을 하라고 했을 때 나는 두말 없이 배추 수백 포기를 사서 얼음장 같은 물에 온종일 손을 담그고 새빨간 양념에 손이 절여지도록 김치를 담갔다. 그녀는 내 순종적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지만 내가 몰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그녀의 폭언과 구박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은 눈치채지 못했다. 이미경에게는 더욱 살갑게 굴었다. 나는 그녀가 점점 유능해진다고 칭찬하며 심지어 월급까지 올려주었다. 그녀는 모든 경계를 풀고 더욱 대담하게 장부에 손을 댔다. 내가 자신과 이 가족에게 잘 보이려 아양을 떤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녀의 탐욕스러운 이체 한 번 한 번이 자신의 범죄 증거 목록에 한 줄을 더 추가하는 꼴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나는 최고의 배우처럼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로 가정을 되찾고 싶어하는 비굴한 여자를 연기했다. 때가 무르익었을 때 나는 비 오는 밤을 택해 이태호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돈 이야기도 배신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너무 지쳤다고 울며 말했다. 태호 씨, 나 정말 더는 못 버티겠어. 나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끼며 어깨를 떨었다.
일이랑 가정을 둘 다 잘 해낼 수가 없어. 어머님도 날 안 좋아하시고 미경이도 내가 형수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매일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 이태호는 내 연약한 모습을 무척이나 즐기는 듯 했다. 그는 나를 끌어안으며 쉽사리 감춰지지 않는 우월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거봐, 여자가 너무 강하면 안 된다니까. 지원아, 진작 내 말을 들었어야지. 그래서 나는 눈물 어린 얼굴을 들고 내 계획을 말했다. 우리 이혼해요. 그는 얼어붙었다. 당신을 떠나겠다는 게 아니야. 나는 황급히 그의 팔을 붙잡으며 당황한 척 연기했다. 내 말은?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자는 거야? 그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이 집, 이 일산 아파트, 전부 당신이랑 어머님 가져. 우리 결혼하고 산 거니까 당연히 당신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난 그냥 내 로펌만 있으면 돼. 그게 내 유일한 희망이야. 알잖아. 로펌 지분 구조가 복잡해서 이혼 때문에 법정 다툼이라도 벌어지면 내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거야. 난 그걸 잃을 수 없어. 이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눈에서 탐욕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값비싼 아파트를 포기하고 고작 그 복잡한 로펌을 지키겠다고? 그와 그의 가족들 눈에는 결혼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내가 마침내 가장 멍청하고 또 가장 그럴듯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들은 이 로펌의 가치가 저 아파트의 10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바로 그들의 범죄 현장이라는 사실이었다. 로펌만 갖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가 떠보듯 물었다. 응이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절묘한 타이밍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난 그냥 조용히 일만 하고 싶어. 너무 지쳤어. 그 후의 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태호와 그의 가족은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내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주요 부동산, 질산 아파트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이태호는 차지원 법률사무소의 어떠한 지분이나 수익에 대한 주장도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들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가식적으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원아, 마음 잘 추스르고. 앞으로도 우린 한 가족이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이 보지 못하는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그렸다. 그래, 우리는 곧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신분으로 한 가족처럼 나란히 만나게 될 것이다. 법원의 판결문이 이메일로 도착한 순간 나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다. 메일 제목은 이혼 판결 확정 통지였다. 나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법적으로 나는 이태호와 그리고 그 역겨운 가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졌다. 나는 내선 전화를 들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경 씨,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세요. 5분 후 이미경이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허리를 비틀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전영수님? 그녀는 조롱 가득한 목소리로 일부러 단어를 길게 느렸다. 아, 아니다. 이젠 차 변호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왜요? 이혼당하고 나니까 신우이한테 화풀이라도 하고 싶으세요? 나는 그녀의 도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랍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그녀 앞에 밀었다. 서류 상단에는 굵은 고딕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해고 통지서. 그녀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감히 날 해고해? 해고 사유를 잘 읽어보세요.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범죄자를 신문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성격 차이도 업무 조정도 아니에요. 중대한 사규 위반, 업무상 횡령 및 공금 유용 혐의입니다. 이미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쳤다. 헛소리 마. 이건 보복이야.
우리 오빠가 널 버리니까 앙심 품고 날 모함하는 거잖아. 우리 오빠가 가만 안 둘 거야. 내 오빠. 나는 코웃음을 치며 다른 서류철에서 두툼한 A4 용지 뭉치를 꺼내 그녀 앞 테이블에 집어 던졌다. 흩어진 종이 위에는 빽빽한 은행 이체 기록이 찍혀 있었고 모든 내역은 내가 붉은 형광펜으로 선명하게 표시해둔 상태였다. 내 오빠 찾기 전에 이거부터 똑똑히 보는 게 좋을 거야.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넌 협력사 자문료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총 3억 2천만 원을 내 개인 계좌로 빼돌렸어. 이건 그냥 에피타이저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맨 위 서류 한 장을 집어 그녀 눈앞에 들이댔다. 글자 하나하나 똑똑히 보라는 듯이. 하이라이트는 여기야. 지난달 넌 스타건설 고객을 위해 개설된 소송 예치금 전용 계좌에서 5억 원을 멋대로 인출했어. 이 돈이 무슨 돈인지는 알아? 상대방의 가압류를 막고 우리 고객사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생명줄 같은 돈이야. 넌 그 돈으로 유럽 가서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쓰레기들을 사들였고 이미경의 몸이 통제불능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가짜 이름 쓰면 영원히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 이미경, 세상 사람들이 전부 너처럼 멍청한 줄 아니.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송곳처럼 그녀의 뼛속을 파고들었다. 넌 증거 없어.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증거가 없다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웃었다. 이 복사본들은 그냥 예습용이야. 모든 원본 증빙 서류, 이체 당시의 CCTV 영상, 내 컴퓨터 기록, 그리고 너랑 내 오빠의 그 가족 계획 파일까지. 한 분은 이미 경찰에 넘어갔고 다른 한 분은 내 금고 안에 있어. 아, 맞다. 내 오빠가 널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이 부동산 매매 의향서엔 내 엄마 이름만 적혀 있던데. 너한테 한 푼도 나눠줄 생각 없었나 봐. 그 말은 그녀를 무너뜨린 마지막 한 방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기 시작했다. 차지원. 이 독한 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린 가족이잖아. 신고하면 안 돼. 취소해. 당장 취소하라고. 나는 책상 위 호출 버튼을 눌렀다. 곧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다. 이 전 직원을 밖으로 내보내세요. 나는 무표정하게 지시했다. 더 이상 이곳 소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실 컴퓨터, 휴대폰 및 모든 개인 물품은 형사사건 증거물로 봉인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대기해 주십시오. 보안 요원들이 이미경의 양팔을 하나씩 붙들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차지원, 너 곱게 죽지 못할 거야. 남자한테 버림받은 미친년. 내가 귀신이 돼서도 가만 안 둘 거야. 사무구역의 모든 동료가 고개를 내밀고 이 드라마 같은 장면을 경악하며 지켜봤다. 나는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로 끌려가는 그녀를 보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경 씨, 지금부터 나에게 하는 모든 말은 협박 및 위협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 힘은 아껴뒀다가 법정에서 쓰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온 세상이 고요해졌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밖의 모든 수군거림을 차단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건물 밖으로 무정하게 끌려나가는 이미경의 모습을 내려다봤다. 버려진 쓰레기 봉투 같았다.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복수심의 쾌감조차 없었다. 이건 그저 첫 단계일 뿐, 정확하고 냉정하며 반드시 필요한 외과 수술이었다. 내가 잘라낸 것은 지난 10년간 내 몸에 붙어있던 썩고 고름이 흐르는 종양이었다. 수술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액정에는 한때 따뜻했지만 나중에는 숨막히는 동의어가 된 점원이라는 이름이 깜빡였다. 받지 않았다. 전화는 집요하게 20번 넘게 울렸고 이내 문자가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자, 차지원. 이 은혜도 모르는 것. 내가 우리 미경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두 번째 문자,
너 미쳤니? 당장 전화 안 해. 들었어, 못 들었어. 나는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스크린 속 글자들을 서툰 단막극 보듯 구경했다. 10번째 문자, 이 독사 같은 년. 우리 태호가 눈이 삐어서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였지. 이혼하고 나서도 우리 가족을 해코지해. 너 천벌 받을 거야. 분노로 일그러진 채 침을 튀기며 악을 쓰는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다. 나는 답장도 삭제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해 정신적 학대 증거라는 이름의 새 폴더에 저장할 뿐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문자의 톤이 갑자기 바뀌었다. 지원, 엄마가 부탁할게. 전화 한 통만 해주면 안 될까? 미경이가 경찰서에 잡혀갔어. 무슨 업무상 횡령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지원아, 내가 이렇게 모질게 굴면 안 되지. 미경이가 내 동서였잖아.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입꼬리가 더욱 차갑게 올라갔다. 경찰이 찾아갔군. 생각보다 일 처리가 빨랐다. 내가 해고와 동시에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은 그들에게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단 1초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미경이 손댄 것은 내 돈뿐만이 아니었다. 고객의 생명줄이었다. 이런 행위는 법조계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다. 나는 그녀를 감옥에 보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탐욕의 대가가 무엇인지 만천하에 알릴 생각이었다. 막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던 참에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노크를 했다. 차 변호사님, 전 남편분 이태호 씨가 로비에서 변호사님을 뵙겠다고 하십니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하지만 상태가 무척 격앙되어 보입니다. 사람이라도 잡을 기세예요. 괜찮아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듯 쳐다봤다. 법무팀 남자 직원 2명과 같이 내려가서 제가 3번의 의실로 모시라고 했다고 전해요. 그리고 건물보안팀에 연락해서 회의실 밖에 경비 요원 2명을 대기시켜 달라고 하세요. 비서는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시를 이행하러 나갔다. 이태호가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멍청하게 제 발로 내 소굴로 걸어 들어올 줄은 몰랐다. 3번의 의실에 들어서자 이태호는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미친 개처럼 달려들며 충혈된 눈으로 소리쳤다. 차지원, 너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미경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문과에 서서 그와 안전거리를 유지했다. 내 뒤에 있던 법무팀 직원 2명이 즉시 앞으로 나서 우리 사이를 막아섰다. 이태호 씨, 나는 낯선 의뢰인을 대하듯 차가운 말투로 입을 열었다. 우선 언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변호사 사무실이지 당신네 집 안방이 아닙니다. 둘째, 당신 동생 이미경 씨는 현재 중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법인의 대표이자 고소인으로서 사법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조. 이게 협조야? 이건 함정이야. 그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다. 내가 너랑 이혼해주니까 앙심 품고 우리 집에 보복하는 거잖아. 이 악독한 년. 보복.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그의 얼굴이 더욱 흉하게 일그러졌다. 이태호 씨, 너무 자의식 과잉 아닌가요? 당신한테 보복하겠다고 2년에 걸친 수백 건의 거래가 담긴 가짜 장부를 위조하고 5억 원이 넘는 고객 예치금 계좌를 허위로 만들어냈다고요? 제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나요? 아니면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당신처럼 아무렇게나 속여 넘길 수 있는 바보들로 보이나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위선을 벗겨냈다. 오늘 당신을 만나준 건 여기서 당신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들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처로서 해주는 마지막 충고를 위해서예요. 나는 한치의 감정도 담지 않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당신 동생이 횡령한 고객 예치금은 우리와 고객 간의 계약에 따라 로펌이 우선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의 공범이자 수익자인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무한 연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이태호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다시 말해. 나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곧 법원으로부터 그 5억 원과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자 및 위약금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게 될 거란 뜻입니다. 당신들이 헐값에 차지했다고 좋아했던 그 일산 아파트. 아마 그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기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자기 앞에서 늘 양처럼 순하기만 했던 여자가 이렇게 냉정하고 잔인한 얼굴을 가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제 꺼져주시죠. 나는 몸을 옆으로 비키며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사무공간 무단 침입과 사법 절차 방해 시도 혐의로 제가 부른 경비 요원들에게 현장에서 경고 조치를 받기 전에 스스로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밖에 대기하던 경비 요원 2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 문을 열고 들어와 이태호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봤다. 그 순간 이태호의 얼굴에서 모든 분노와 오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완전히 무너진 자의 공포와 굴욕감만이 남았다. 그는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경비 요원들의 차가운 시선 아래 초라하고 비참하게 내 로펌을 빠져나갔다. 황급히 도망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다. 공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이제 그 씨앗이 저 탐욕스러운 가족 안에서 뿌리내리고 싹을 틔워 마침내 그들을 완전히 짓누를 거목으로 자라나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사건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태호와 그의 가족은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는 듯했다. 그들은 가장 어리석고 또 그들의 품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길을 택했다.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였다. 곧 한 삼류 인터넷 언론사에 극도로 선동적인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젤리트 여성 변호사의 냉혹한 복수, 이혼 후 전 시누이 함정에 빠뜨려 재벌가 입성 실패 때문. 기사 속에서 내 전 시어머니 박선자 씨는 눈물로 호소하며 내가 가난을 무시하고 부자만 좇았으며 돈맛을 보더니 사람이 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나를 남편에게 버림받은 충격으로 심리가 뒤틀려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전남편 가족에게 보복하는 악독한 여자로 묘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불쌍한 딸 이미경이 그저 철이 없어서 회사 돈을 용돈처럼 조금 썼을 뿐인데 뱀 같은 심보를 가진 전 올케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울부짖었다. 기사에는 주름 가득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사진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내가 정장을 입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도철 사진이 함께 실렸다. 순식간에 인터넷 여론은 들끓었다. 진실을 모르는 네티즌들은 나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와, 저 여자 진짜 무섭다. 가지지 못하면 부숴버리는 건가? 변호사면 다야? 사람을 마음대로 감옥에 쳐넣어도 돼? 불쌍한 동생이랑 저런 전 며느리 만난 게 평생의 한이겠다. 이태호 일당은 여론이라는 칼로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 명예 실추를 두려워한 내가 타협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너무 몰랐다. 법정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은 감정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제나 증거다. 나는 인터넷에서 익명의 키보드 워리어들과 단 한마디도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내 홍보팀을 통해 모든 주요 언론사에 기자회견 초청장을 발송하게 했을 뿐이다. 기자회견 당일 나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정교하지만 냉정한 화장을 한 채 홀로 연단에 섰다. 플래시가 별처럼 내 앞에서 터져나왔다. 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차분한 눈빛으로 단상 아래 모든 기자를 훑어보았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지원 변호사입니다.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회견장 전체에 뚜렷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자 회견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차지원, 이 천벌 받을련. 내 딸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내가 귀신이 돼서도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우리 태호가 갖고 놀다 버린 걸레 주제에. 너 두고 봐.
내가 내일 내 회사로 쳐들어가서 이 독한 년의 실체를 만천하에 까발려줄 테니까. 전 시어머니 박선자 씨의 날카롭고 악독하며 저주로 가득 찬 고함이었다. 나는 한 개만 틀지 않고 서로 다른 시간에 녹음되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한 음성 메시지를 5개 연속으로 재생했다. 그것은 그 며칠간 내가 받은 89통의 욕설 전화 중 일부였다. 귀에 담기 힘든 험한 말들이 조용한 회견장에 울려 퍼지자 기자들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혐오감으로 변해갔다. 이 녹음은 제 전 시어머니인 박선자 씨의 음성입니다. 나는 담담하게 진술했다. 이태호 씨와 이혼이 확정된 후 48시간 동안 저는 총 89통의 이런 전화와 152건이 유사한 저주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상심한 어머니의 호소인지 아니면 한 성인이 다른 시민을 상대로 이틀간 지속한 정신적 학대와 협박인지 말입니다. 장내는 술렁거렸다. 다음으로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손에 쥔 리모컨을 눌렀다. 등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에 선명한 엑셀표가 나타났다. 제목은 이미경 씨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일부 소비 내역이었다. 표의 왼쪽에는 날짜와 금액이, 오른쪽에는 구체적인 소비 항목과 증거 사진이 있었다. 2025년 5월 10일, 공금 800만 원 횡령, 샤넬 클래식 플랫백 구매. 스크린에는 이미경이 SNS에 새 가방을 자랑하며 올린 사진이 떴다. 2025년 7월 22일, 공금 1200만 원 횡령,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 구매. 스크린에는 그녀가 추석 때 내게 자랑했던 바로 그 시계의 선명한 클로즈업 사진이 떴다. 2025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공금 2500만 원 횡령, 발리 불가리 리조트 등 호화 여행에 사용. 스크린에는 인피니티 풀 옆에서 찍은 그녀의 비키니 셀카가 떴다. 배경은 사치스러웠다. 목록은 한 장 한 장 넘어갔고 모든 소비 내역은 그녀의 SNS 자랑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전 시어머니가 말한 객관의 용돈이 쌓여 만들어진 것은 혀를 내두를 정도의 명품 제국이었다. 여러분, 나는 몸을 돌려 그 충격적인 목록을 마주보며 말했다. 이미경 씨가 말하는 철없는 행동의 가치는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 돈은 제 개인 계좌가 아닌 제 로펌의 운영 자금, 심지어 고객이 맡긴 생명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용돈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전문 분야와 대한민국 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법무상 횡령 및 자금 유용죄라고 부릅니다. 여론은 증거 앞에서 순식간에 뒤집혔다. 조금 전까지 나를 욕하던 댓글들은 분노의 성토로 뒤덮였다. 세상에, 저 가족 흡혈귀 아니야? 고객 생명줄 같은 돈으로 명품을 사? 저런 인간은 지옥에나 가야지. 차 변호사님 너무 멋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반격이지. 며칠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미경의 사건이 정식으로 개정되었다. 나는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맞은편의 변호인은 이태호가 거액을 들여 선임한 선배 변호사였다. 그는 내 개인적인 감정을 파고들어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 했다. 증인 차지원 씨, 그는 동정하는 척 물었다. 피고인의 오빠와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막 끝내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이 씨 가족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다소간 개인적인 보복 감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님, 제 결혼 생활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전처나 전 형수로서가 아닙니다. 차지원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서입니다. 제 로펌에는 약 50명의 직원과 수백 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저 개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로펌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심지어 한 중요한 고객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제가 경찰에 고소한 것은 누구에게 보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 직원들과 고객들, 그리고 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굳이 제 감정을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특정 가족에 대한 원한이 아니라 범죄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입니다.
변호인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는 전략을 바꿔 증거의 합법성을 공격하려 했다. 증인께서 제출하신 피고인의 소비 관련 증거들은 대부분 그녀의 개인 SNS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피고인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감시해왔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감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첫째, 피고인의 SNS 계정은 전체 공개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제출한 핵심 증거는 은행의 이체 기록, 회사의 재무 증빙, 그리고 고객사의 공식 공문입니다. 사진들은 배심원단이 수억 원의 공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보조 자료일 뿐입니다. 설마 변호사님께서는 피고인이 훔친 돈으로 명품을 사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면 그 돈이 합법적인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내 반문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나는 치밀한 논리와 확고한 증거로 그의 모든 변호 경로를 차단했다. 이미경이 어떻게 직위를 이용하고 장부를 조작했으며 어떻게 고객의 예치금액까지 손을 뻗쳤는지 그 모든 과정을 명료하고 침착하게 한치의 허점도 없이 판사와 배심원단 앞에 펼쳐 보였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미경은 처음에 태연한 척하던 모습에서 점차 잿빛 얼굴로 변해갔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에서 보인 것은 더 이상 과거의 경멸과 오만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하고 완전히 파괴된 자의 공포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전쟁은 이미 내가 이겼다는 것을. 최종 선고일, 하늘은 흐렸다. 마치 어느 한 가족에게 닥쳐올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다. 판사의 선고가 장엄한 법정에 울려 퍼졌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운 망치가 되어 이씨 가족의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피고인 이미경, 업무상 횡령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 경제 질서와 법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실형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방청석에 있던 전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쓰러졌다. 이미경은 뼈가 모두 녹아내린 사람처럼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판사는 민사 판결을 이어 읽었다. 피해자인 차지원 법률사무소 측이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인용한다. 피고인 이미경은 횡령액 전액인 8억 2천만 원을 배상할 것이며 본 사건에서 공동수익 정황이 인정되는 직계 가족 이태호, 박선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8억 2천만 원. 그 숫자는 이태호의 귓가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나는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과 그 눈동자에 깃든 완전한 공허와 절망을 보았다. 그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일산 아파트는 그의 인생의 정점이 아니라 그를 짓누를 첫 번째 벽돌에 불과했다. 이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와 그의 어머니가 보물처럼 여기던 그 집을 파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래봤자 턱없이 부족했다. 그의 인생은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동생과 자신의 탐욕 때문에 무거운 족쇄를 차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며칠 후 예전 동료에게서 뒷이야기를 들었다. 전 시어머니 박선자 씨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날 바로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했다. 이태호는 집을 팔고 돈을 구하러 사방으로 뛰어다니느라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돌볼 여유도 힘도 없었다. 한때 젤리트 아들과 변호사 며느리 덕에 떵떵거리던 그 노부인은 이제 텅 빈 병실에 외로이 누워 기약 없는 미래를 마주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된 인과응보처럼 맞아떨어졌다. 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은 결국 그들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법원 문 앞에 서서 이미경이 2명의 교도관에게 이끌려 호송차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차창 너머로 나를 발견하고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쏘아봤다. 나는 피하지 않고 호송차가 거리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저 담담하게 그녀와 시선을 마주했다.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열었다. 화면에는 이태호와 어머니로부터 온 수백 개의 부재중 전화와 읽지 않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나는 그 붉은 숫자들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길게 눌러 전체 삭제를 선택했다. 마치 컴퓨터의 휴지통을 비우듯 지난 10년간 그들과 얽혔던 모든 흔적을 내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는 트렌치코트 깃을 여몄다. 공기는 울고 싶을 만큼 상쾌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차지원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제가 해외 펀드 분쟁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몸을 돌려 법원을 등지고 걸음을 옮겼다. 구름을 뚫고 나온 햇살이 내 몸 위로 쏟아졌다. 따뜻하고 눈부셨다. 네, 내 목소리는 새롭게 태어난 듯한 확신으로 가득 차 맑고 힘있게 울렸다. 차지원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세요.